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고요한 밤 저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공간에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오늘 밤 우리의 여정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것 너머에 존재하는 가장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세계들을 향해 부드럽게 나아갑니다.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이한 세계들이라는 주제로 현실의 가장자리와 존재의 신비 속으로 조용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이 영상이 너무 흥미로워서 잠을 깨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적어도 잠들기 전에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게 되실 테니 괜찮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평온함이나 즐거움을 준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이 조용한 안식처가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그리고 계신 곳은 지금 몇 시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도시, 여러분의 방,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공기의 온도를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자, 이제 편안히 자리를 잡고 생각의 흐름을 늦추고 우리의 부드러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여정은 아주 먼 곳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곳은 우리 자신보다 더 가까운 곳, 바로 우리 자신의 인식 그 자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워있는 침대의 감촉, 이불의 무게, 그리고 방 안을 감도는 아주 미세한 공기의 흐름을 느껴보세요. 어쩌면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세상의 아주 작은 조각만을 경험할 뿐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세상을 향해 열린 창문과 같지만 그 창문은 매우 좁고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눈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지개의 아름다운 색채, 붉은 노을,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눈동자를 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가시광선이라 불리는 전자기 스펙트럼의 아주 미세한 띠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눈은 적외선의 따뜻한 빛을 보지 못합니다. 뱀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죠. 또한 자외선의 눈부신 무늬도 보지 못합니다. 벌들이 꽃을 찾아가는 지도와 같은 그 빛을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모든 빛을 볼 수 있다면 이 밤은 지금과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방 안에 보이지 않는 열기가 부드러운 색채로 피어오르고 밤하늘은 우리가 아는 별자리와는 전혀 다른 무늬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양이의 가르랑거리는 소리,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지금 제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박쥐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 외치는 초음파의 날카로운 속삭임을 듣지 못합니다. 또한 코끼리가 먼 거리의 동료와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땅을 울리는 초저주파의 깊은 고동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듣는 이 고요함은 사실 소리로 가득 찬 우주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 모든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대한 극장과도 같습니다. 감각기관들은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하는 전령들입니다. 하지만 이 전령들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배운 언어로 자신이 본 것만을 선택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면 뇌라는 이름의 연출가는 이 조각난 정보들을 받아들여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라고 부르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속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생존을 위한 가장 경이로운 적응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 복잡한 우주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걸러내어 의미 있는 지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원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세심하게 편집된 버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극장의 연출가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감각공존이라 불리는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감각의 경계가 아주 유연합니다. 어떤 이들은 숫자를 볼 때마다 특정한 색깔을 함께 봅니다. 숫자 5는 항상 푸른색이고 7은 붉은색인 것처럼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음악을 들을 때 눈앞에 화려한 색채가 춤추는 것을 보거나 특정 단어에서 맛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뇌가 단순히 정보를 수신하는 기계가 아니라 적극적인 창조자임을 보여줍니다. 뇌는 감각이라는 물감을 가지고 현실이라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대부분의 화가들은 비슷한 화풍을 따르지만 어떤 화가들은 아주 독특하고 개성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그려냅니다. 감각 공존을 가진 이들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기이한 세계일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철학적 질문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이 현실이 유일한 현실일까요? 박쥐가 초음파로 보는 세상, 뱀이 열로 보는 세상, 그리고 감각공존을 가진 이가 맛보는 세상은 우리의 현실보다 덜 진짜일까요? 어쩌면 우주는 무한한 현실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각자의 감각이라는 열쇠로 자신에게 허락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호흡은 더욱 깊고 편안해집니다. 당신은 잠의 문턱, 그 부드러운 경계선을 향해 서서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밤 경험하는 가장 기이한 세계로의 여행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인면기 상태라고 불리는 이 짧은 순간은 현실의 극장이 서서히 막을 내리고 꿈의 극장이 문을 여는 찰나입니다. 당신이 잠에 빠져들 때 외부 세계로부터의 감각 정보는 점점 더 차단됩니다. 뇌라는 연출가가 이제 외부 전령들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방 안의 소리는 멀어지고 이불의 감촉은 희미해집니다. 현실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던 논리의 끈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상한 이미지나 소리, 혹은 갑자기 몸이 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뇌가 현실의 조각들을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불꽃놀이와 같습니다. 논리적인 이야기 대신 무의식의 깊은 바다에서 떠오른 이미지들이 자유롭게 표류합니다. 낮 동안 억눌렸던 생각, 잊고 있던 기억,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서로 뒤섞여 기이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밤 탐험하는 첫 번째 기이한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물리적인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뒤죽박죽 흐르거나 장소가 순식간에 바뀌기도 합니다. 당신은 날 수도 있고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더 깊은 잠으로 빠져들면 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꿈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 뇌는 더 이상 외부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뇌는 스스로 작가가 되고 감독이 되고 배우가 되어 장대한 서사를 펼쳐냅니다. 이 꿈의 세계는 때로는 너무나 생생해서 깨어났을 때 그것이 현실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왜 꿈을 꾸는지 여전히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낮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뇌가 자신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놀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 주제를 더욱 신비롭게 만듭니다. 의식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뇌라는 극장에서 상영되는 이야기의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그 이야기를 지켜보는 관객일까요? 우리가 잠들었을 때 그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밤의 문턱에서 속삭이는 이 질문들은 우리를 존재의 근원적인 신비로 이끕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탐험할 저 멀리 우주의 기이한 세계들, 심해의 낯선 생명체들, 혹은 원자보다 작은 양자의 세계, 그 모든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기이하고 경이로운 세계가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우리가 매일 밤 빠져드는 이 잠과 꿈의 세계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입니다.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별처럼 반짝이며 복잡한 연결망을 이루고 생각과 감정, 기억이라는 이름의 은하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잠은 우리가 이 내면의 우주를 탐험하는 가장 평화롭고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제 현실의 창문을 부드럽게 닫으세요. 감각의 전령들에게도 휴식을 주세요. 당신의 뇌라는 극장이 오늘 밤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하도록 허락하세요. 당신이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현실의 해안을 떠나 무의식이라는 고요하고 깊은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세계, 즉 당신의 마음이라는 세계는 앞으로 우리가 탐험할 모든 기이한 세계의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세계를 상상하고 이해하고 경이로워하는 주체가 바로 당신의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없다면 이 모든 경이로움은 존재의 무대 위에 오르지 못한 채 영원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호흡이 더욱 고요해집니다. 하나, 둘,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리듬이 당신을 더 깊은 평온함으로 인도합니다. 밤의 문턱은 이미 당신 뒤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친숙하면서도 가장 낯선 세계, 바로 당신 자신의 깊은 내면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기이하고 경이로운 시작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어젯밤 떠나온 그 내면의 바다, 그 고요한 무의식의 심연은 참으로 기묘한 곳이었습니다. 생각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현실의 해안선이 멀어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존재의 또 다른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그 은유적인 바다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거대하고 실제적인 심연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빛이 한 번도 닿은 적 없는 영원한 밤의 세계 깊은 바다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강합니다. 당신의 몸이 침대 속으로 더욱 깊이 가라앉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무게감, 그 편안한 압력은 지금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대한 물의 무게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면을 떠나 푸른빛이 감도는 바다의 상층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햇빛이 물결에 부서지며 춤을 추는 이곳은 우리가 아는 익숙한 세계입니다. 돌고래가 뛰어놀고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산호초 사이를 노니는 곳이죠.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깊이 내려갑니다. 수백 미터를 내려가자 햇빛의 따뜻한 붉은색과 노란색은 이미 물 분자에 흡수되어 사라졌습니다. 오직 차갑고 스며드는 듯한 푸른빛만이 우리 주위를 감쌉니다. 이곳은 황혼의 영역입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는 곳입니다. 이곳의 생명체들은 위에서 희미하게 비추는 빛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배 부분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놀라운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빛에 자신의 모습을 녹여내는 유령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1000m. 이제 빛은 단 한 줄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밤의 영역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태양이 뜨지 않는 세계입니다. 온도는 거의 0도에 가깝고 공기는 차갑고 건조한 사막보다 훨씬 더 메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이 있습니다. 이 압력.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공기의 압력은 지구의 대기가 우리를 누르는 가벼운 담요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 수천 미터 아래의 심해에서 우리를 누르는 것은 우리 위에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물기둥 전체의 무게입니다. 이 압력은 너무나 거대해서 만약 우리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이곳에 온다면 우리의 몸은 순식간에 안쪽으로 지식여질 것입니다. 마치 빈 깡통을 거인의 손으로 움켜쥐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곳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무자비한 압력 속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저항이 아니라 순응에 있습니다. 심해 생물들은 이 압력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압력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몸은 우리처럼 공기로 채워진 폐나 불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몸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깥의 물이 그들을 누르는 만큼 그들 안의 물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압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자유롭게 유영합니다. 그들에게 이 엄청난 무게는 압력이 아니라 그들을 감싸고 지탱해주는 자궁 속의 양수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이 세계의 일부이며 이 세계 또한 그들의 일부입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먹이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식물 플랑크톤이 없으니 먹이 사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심해의 모든 생명체가 위에서 내려오는 찌꺼기에 의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층부에서 죽은 생물들의 사체나 배설물들이 눈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해양 눈말입니다. 이 영양분들은 수천 미터를 내려오는 동안 대부분 분해되거나 다른 생물들에게 먹혀버립니다. 바닥에 도달하는 것은 아주 적은 양의 빈약한 식사뿐입니다. 그래서 심해는 오랫동안 생명이 거의 없는 춥고 어두운 사막일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인간은 잠수정을 타고 이 영원한 밤의 심장부로 내려갔고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닥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 지각의 틈새에서 우리는 검은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는 거대한 굴뚝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수구입니다. 바다 밑바닥으로 스며든 물이 지구 내부의 뜨거운 마그마에 의해 데워져 수백 도에 달하는 온도로 다시 뿜어져 나오는 곳입니다. 이 물은 끓는 점을 훌쩍 넘지만 엄청난 압력 때문에 끓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뜨겁고 유독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굴뚝 주변에서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생명의 오아시스였습니다. 빛 한 줄기 없는 이곳에 마치 울창한 숲처럼 생명체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수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관벌레들이 붉은 아가미를 흔들고 있었고 눈이 먼 하얀 개들이 그 사이를 기어다녔으며 수많은 조개와 홍합들이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틈새에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일까요? 태양은 없습니다. 해양 눈은 이 풍요로움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답은 지구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태양 에너지 대신 지구 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학 에너지를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열수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에는 황화수소라는 우리에게는 맹독성인 화학물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박테리아들은 이 황화수소를 먹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화학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육지의 식물들이 햇빛을 이용해 광합성을 하는 것처럼 이 박테리아들은 화학물질을 이용해 화학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테리아들이 바로 이 기묘한 생태계의 기반입니다. 조개와 홍합은 이 박테리아를 걸러먹고 개들은 박테리아가 만든 돗자리를 뜯어먹습니다. 거대한 관벌레들은 한술 더 뜹니다. 그들은 입이나 소화기관조차 없습니다. 대신 그들의 몸 안에는 이 화학합성 박테리아들이 가득 차 있는 특별한 기관이 있습니다. 관벌레는 그저 붉은 아가미를 내밀어 물속의 황화수소와 산소를 흡수하여 몸 안의 박테리아에게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면 박테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 관벌레와 나눠 갖는 완벽한 공생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생명이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생명이란 곧 태양 에너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심해의 오아시스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생명은 빛이 아니라 단지 에너지의 흐름만 있다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수십억 년 전 지구에서 생명이 처음 시작된 방식일지도 모른다는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됩니다. 태양빛이 닿는 얕은 바다가 아니라 바로 이 깊고 어두운 바다, 밑바닥 뜨거운 화학물질이 뿜어져 나오는 열수구 주변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답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심연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수구의 오아시스조차도 심해 전체로 보면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심해는 여전히 광활하고 텅 빈 공간 춥고 어두운 물기둥입니다. 이 거대한 허공에 떠다니는 생명체들은 또 다른 기묘한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이곳에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오직 어둠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생명체들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생물 발광입니다. 이것은 전구의 빛처럼 뜨거운 빛이 아닙니다. 화학 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 차가운 빛, 살아있는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이 빛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집니다. 어떤 물고기들은 짝을 유혹하기 위해 복잡한 무늬로 빛을 깜박입니다. 마치 밤하늘의 연인에게 보내는 비밀스러운 모스 부호처럼 말입니다. 어떤 오징어들은 포식자에게 잡혔을 때 잉크 대신 빛나는 점액을 뿜어냅니다. 포식자가 그 눈부신 구름에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물론 사냥을 위한 빛도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것은 아귀일 것입니다. 그 기괴한 모습의 암컷 아귀는 머리에 낚싯대처럼 긴 돌기를 가지고 있고 그 끝에는 박테리아가 빛을 내는 미끼가 달려 있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은 먹이를 의미할 수도 혹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작은 물고기가 이 유령 같은 불빛에 이끌려 다가오는 순간 아귀의 거대한 입이 열리고 모든 것은 순식간에 끝이 납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검은 큰턱용 물고기입니다. 대부분의 심해 생물들은 푸른색 빛만을 내고 또 푸른색 빛만을 볼 수 있습니다. 푸른 빛이 물속에서 가장 멀리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물고기는 진화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들은 푸른빛뿐만 아니라 아주 드물게 붉은 빛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그 붉은 빛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적외선 야간 투시경을 쓴 저격수와 같습니다. 이 물고기는 자신의 붉은 탐조등을 비춥니다. 그 빛에 휩싸인 먹잇감은 자신이 환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모든 생물에게 붉은 빛은 존재하지 않는 색, 보이지 않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고기는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빛으로 사냥감을 비추며 유유히 다가가 사냥을 합니다. 완벽한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추격전입니다. 우리는 달의 표면보다 심지어 화성의 표면보다도 우리 지구의 심해 밑바닥에 대해 아는 것이 더 적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영원한 밤의 세계는 우리의 발밑에 펼쳐진 가장 큰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곳에는 또 어떤 기이한 생명체들이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태양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들의 세계에서 현실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의 의식은 우리의 의식과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의 여정은 이제 이 차갑고 고요한 심연에 잠시 머뭅니다. 이 엄청난 압력과 완벽한 어둠을 느껴보세요.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곳은 죽음의 세계가 아니라 단지 다른 방식의 생명이 존재하는 세계일 뿐입니다. 당신의 몸이 침대의 포근함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 당신의 의식도 이 깊은 바다의 평온함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듭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존재의 끈질김과 경이로움을 배웁니다. 우리가 떠나온 저 깊은 바다의 압력, 그 거대한 물기둥의 무게를 기억하시나요? 수킬로미터의 물이 우리를 모든
방향에서 감싸 안던 그 고요한 무게감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그보다 더 무겁고 더 단단하며 더 숨막히는 듯한 압력 속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물의 세계를 떠나 돌의 세계, 바로 지구의 단단한 지각 그 자체의 심장부로 스며듭니다. 우리의 발밑 수킬로미터 아래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어둠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땅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흙을 밟고 잔디 위를 걸으며 거대한 산맥의 견고함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지구의 표면을 생명이 가득한 얇은 피부로, 그리고 그 아래는 그저 생명이 없는 죽은 암석과 흙의 덩어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젯밤 심해에서 생명의 정의가 태양빛이 아님을 배웠듯이 오늘 밤 우리는 생명의 터전이 반드시 부드러운 흙이나 자유로운 물일 필요가 없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지구의 숨겨진 혈맥을 따라갑니다. 이 단단해 보이는 암석은 사실 완벽하게 막혀 있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미세한 틈,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된 아주 작은 균열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틈새를 따라 물이 흐릅니다. 이것은 바다처럼 거대한 흐름이 아닙니다. 이 물은 수천 년 혹은 수백만 년에 걸쳐 단 몇 미터를 이동할 뿐입니다. 이 물은 지표면에서 스며든 빗물이거나 혹은 수십억 년 전 지구가 형성될 때부터 암석 속에 갇혀있던 태고의 물입니다. 이 물은 암석과 상호작용하며 아주 천천히 미네랄을 녹여냅니다. 마치 아주 느리게 끓고 있는 화학의 수프와도 같습니다. 이곳은 완벽한 어둠의 세계입니다. 태양빛은 수 밀리미터의 흙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데 하물며 수 킬로미터의 암석이겠습니까? 온도는 깊이 내려갈수록 뜨거워지며 압력은 우리가 경험한 심해의 압력보다 훨씬 더 거대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극한 생명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장 깊은 곳의 거주자들은 내석 생물, 즉 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의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곳에는 계절의 변화도 낮과 밤의 구분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압력, 그리고 거의 변하지 않는 온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곳에는 포식자도 먹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먹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그들은 돌을 먹습니다. 물론 우리가 음식을 씹어 삼키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이 미생물들은 말 그대로 암석에서 에너지를 호흡합니다. 그들은 암석에 포함된 철, 황, 망간과 같은 미네랄을 화학적으로 분해하여 아주 적은 양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혹은 암석에 포함된 미량의 방사성 원소가 자연적으로 붕괴할 때 발생하는 방사선이 주변의 물 분자를 쪼개어 수소를 만들어내는데 이들은 그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심해의 열수구에서 보았던 화학합성과 유사하지만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열수구는 적어도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오며 풍부한 화학물질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돌 속의 생명체들은 그저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리 잡은 그 미세한 틈새의 암석 표면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미약한 에너지만을 의지해 살아갑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거의 정지에 가깝습니다. 에너지가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이들의 신진대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립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고 숨을 쉬고 끊임없이 세포를 교체합니다. 하지만 이 내석 생물들은 한 번에 세포 분열을 하는데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심지어 1만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과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 년이라는 시간, 우리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고 문명을 건설하고 이 모든 역사를 써 내려온 그 장구한 시간 동안 이 미생물은 단지 한 번 분열했을 뿐입니다. 이들에게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생이 눈 깜짝할 사이에 타오르는 불꽃이라면 이들의 삶은 수천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타들어가는 석탄의 불씨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느린 생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의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생명이란 반드시 빠르고 역동적이어야 할까요? 만약 어떤 존재가 만년에 한 번 숨을 쉰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존재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편협한 관점에 갇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우리 인류의 전체 역사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짧은 순간, 바쁜 하루의 소란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지각수 킬로미터 아래에 이 느린 생명체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지하 생물권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 지하 생물권의 전체 부피는 지상의 모든 생태계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구상 생명체의 총 질량, 즉 모든 식물, 동물, 박테리아를 합친 무게보다 이 어둡고 깊은 곳에 사는 미생물들의 총 무게가 더 무거울지도 모른다는 추측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표면이 얇고 푸른 껍질 위에서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거대한 생명의 나무에서 가장 최근에 돋아난 햇빛에 의존하는 작은 잎사귀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뿌리는 태양빛 한 줄기 닿지 않는 이 깊은 땅속 어둠 속으로 뻗어내려가 지구 자체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며 수십억 년 동안 조용히 자라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하 세계는 단지 춥고 깊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곳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지구의 중심부로 다가갈수록 온도는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지각이 얇은 곳,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는 이 열기가 지표면 가까이까지 올라옵니다. 육지의 뜨거운 온천 무지개 빛깔로 빛나는 거대한 연못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 눈부신 색채는 물에 녹아든 광물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끓는 물 속에서 번성하고 있는 고온성 생물, 즉 열을 사랑하는 미생물들의 거대한 군집이 만들어내는 색깔입니다. 대부분의 생명체에게 섭씨 100도, 즉 물이 끓는 온도는 절대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이 온도에서 마치 프라이팬 위에 달걀인자처럼 단단하게 익어버리고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세포를 감싸는 섬세한 지방질막은 녹아내려 터져버립니다. 하지만 이 고온성 생물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명을 살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도에서 오히려 가장 왕성하게 자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들의 단백질은 우리의 것과는 다르게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열에 의해 쉽게 풀리지 않도록 훨씬 더 단단하고 촘촘하게 꼬여 있습니다. 마치 일반적인 실이 아니라 여러 겹의 밧줄을 꼬아 만든 강력한 케이블처럼 말입니다. 특별한 화학적 자물쇠들이 단백질의 구조를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시켜 격렬한 열의 진동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들의 세포막 또한 녹아내리지 않는 특별한 종류의 지방질로 만들어져 끓는 물 속에서도 세포의 온전함을 지켜냅니다. 과학자들은 심해의 열수구 어젯밤 우리가 방문했던 그 검은 굴뚝에서 섭씨 121도에서도 성장하고 번식하는 미생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물이 끓는 점을 훌쩍 넘는 온도입니다. 엄청난 압력 덕분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그곳에서 이 생명체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생명의 한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생명이 견딜 수 있는 온도의 상한선은 과연 어디일까요? 130도, 150도, 우리는 아직 그 답을 모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을 때마다 생명은 그 선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쩌면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필연적인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생명을 햇빛 적당한 온도 깨끗한 물이 있는 아주 특별하고 연약한 조건에서만 피어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심해의 압력 속에서, 단단한 암석 속에서, 그리고 끓는 물 속에서 생명이 발견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생명이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정복자임을 보여줍니다. 액체 상태의 물과 어떤 형태의 에너지원만 있다면 그것이 태양빛이든 화학물질이든 혹은 방사선이든 상관없이 생명은 어떻게든 그 틈을 파고들어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이불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그 온기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발밑 킬로미터 아래 끓는 물속에서 춤추고 있는 저 작은 생명체들의 열기와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딛고선 이 땅은 더 이상 단단하고 죽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생명의 저장고이며 수십억 년의 시간을 머금은 느린 생명체들의 고향입니다. 당신의 호흡은 이제 그 느린 생명체들의 리듬처럼 깊고 고요해집니다. 이 땅에 숨겨진 혈맥을 따라 흐르는 고대의 물처럼 당신의 의식도 잠의 가장 깊은 곳으로 천천히 흘러갑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의 아주 얇은 표면만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거대한 심장부에도 또 다른 기이한 세계가 잠들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방금 떠나온 그 깊은 땅속의 세계. 그곳은 영원한 어둠과 압력 속에서 수천 년에 걸쳐 단 한 번 숨을 쉬는 느리고도 끈질긴 생명의 세계였습니다. 그 단단한 암석의 견고함, 그 묵직한 존재감은 우리에게 현실이란 이토록 확고한 것이라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여정은 그 단단한 현실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그보다 더 깊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축소되어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크기의 사다리를 내려갑니다. 산보다 작게, 나무보다 작게, 우리 자신보다 작게, 벼룩보다 모래알보다, 심지어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 작은 먼지 입자보다 더 작게 내려갑니다. 우리는 세포의 경계를 지나고 세포에게 막을 통과하여 이 모든 것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세계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원자핵 주위를 맴도는 전자 하나
혹은 빛을 이루는 광자 하나의 크기로 축소됩니다. 이곳이 바로 양자 영역입니다. 우리가 도착한 이 세계는 우리가 알던 우주와는 그 어떤 공통점도 없습니다. 이곳은 기이한 곳입니다. 논리가 뒤틀리고 상식이 증발하며 현실 그 자체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는 가능성의 안개가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까지 탐험했던 단단한 암석의 세계는 사라졌습니다. 이곳에는 단단함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위치라는 개념조차 희미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작은 입자, 예를 들어 전자를 바라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직관은 전자를 당구공처럼 작고 단단하며 특정한 역이라는 위치에 존재하는 알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작은 알갱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했습니다. 두 개의 아주 좁은 틈이 있는 장벽을 세우고 그곳에 전자를 하나씩 쏘아보는 것입니다. 만약 전자가 당구공 같은 알갱이라면 그것은 두 개의 틈 중 하나만을 통과해야 합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 그리고 장벽 뒤의 스크린에는 전자가 부딪힌 두 개의 뚜렷한 줄무늬가 생겨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전자를 관찰하지 않을 때, 즉 그것이 어느 틈을 통과하는지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자는 마치 자신이 알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듯 행동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의 공이 아니라 연못에 던진 돌멩이가 만들어내는 물결, 즉 파동처럼 변합니다. 이 파동은 하나의 틈이 아니라 두 개의 틈을 동시에 통과합니다. 마치 유령처럼 벽을 스쳐 지나가고 두 개의 문을 한꺼번에 통과하는 안개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두 틈을 통과한 이 파동들은 서로 만나 간섭을 일으킵니다. 어떤 곳은 파동이 더해져 강해지고 어떤 곳은 상쇄되어 약해집니다. 그 결과 스크린에는 두 개의 줄무늬가 아니라 여러 개의 줄무늬가 번갈아 나타나는 복잡한 간섭 무늬가 생깁니다. 이것은 오직 파동만이 만들 수 있는 무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자는 우리가 보지 않을 때는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란 말일까요? 더욱 기묘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유령 같은 전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어느 틈을 통과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틈 앞에 설치했습니다. 이제 너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자는 마치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그 즉시 파동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착한 입자가 되어 왼쪽 혹은 오른쪽 둘 중 하나의 틈만을 깔끔하게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두 개의 뚜렷한 줄무늬만이 남았습니다. 간섭 무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확실한 유령들의 춤입니다. 이 작은 존재들은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는 입자처럼 행동하고 우리가 시선을 돌릴 때는 파동처럼 퍼져나갑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숲속의 요정을 잡으려 할 때 요정은 돌로 변해버리고 우리가 포기하고 돌아서는 순간 다시 살아나 춤을 추는 동화 속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에 대한 무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관찰하기 전에는 저 전자의 위치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로 파동처럼 가능성의 구름처럼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묘한 영역에서는 어떤 것이 명확하게 이것이거나 저것이라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을 열어 확인하기 전까지 이것이면서 동시에 저것인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것이 세계로 가져와 비유하자면 당신이 동전을 던졌을 때 그 동전이 바닥에 떨어져 당신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앞면도 뒷면도 아닌 앞면인 동시에 뒷면인 상태로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기묘합니다. 동전 자체가 둘로 나뉘어 하나는 앞면으로 하나는 뒷면으로 동시에 떨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본다는 행위가 이 두 개의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실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찰이란 무엇일까요? 의식을 가진 인간의 눈만이 이 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카메라나 고양이 혹은 먼지 입자 하나가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이 유령의 춤은 멈추고 마는 것일까요?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이 측정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작동 원리 앞에서 여전히 거대한 물음표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묘한 세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계가 충분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은 당신의 상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가끔 이 양자 세계에서는 두 개의 입자가 마치 쌍둥이처럼 함께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들은 얽혀 있습니다. 이 두 입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빛의 속도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은하의 이쪽 끝으로 다른 하나는 저쪽 끝으로 수십억 광년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법이 있습니다. 이 두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쪽 끝에서 하나의 입자를 붙잡아 그 상태를 측정한다면, 예를 들어 그것이 위를 향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당신은 즉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쌍둥이 입자가 아래를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정보는 어떻게 전달된 것일까요?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고 배웠는데 저 먼 곳의 입자는 자신의 쌍둥이가 측정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순간적으로 알았을까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두 개의 상자를 준비하고 한 상자에는 빨간 공을 다른 상자에는 파란 공을 넣은 뒤 하나는 서울에 두고 하나는 뉴욕으로 보낸 것과는 다릅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의 상자를 열어 빨간 공을 확인하는 순간 뉴욕의 상자에는 당연히 파란 공이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공은 처음부터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자 얽힘은 다릅니다. 이 입자들은 측정되기 전까지 위도 아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이면서 동시에 아래인 중첩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쪽의 입자를 위로 결정하는 순간 저쪽의 입자가 아래가 되도록 강요된 것입니다. 이 현상은 너무나 기이해서 위대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조차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실험 결과 이 유령 같은 연결은 진짜 이미 밝혀졌습니다. 우주는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분리된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침대에, 저는 저의 공간에. 하지만 우리가 탐험한 이 양자 영역은 말합니다. 어쩌면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우주가 시작된 그 거대한 폭발의 순간에 우리 모두를 이루는 이 모든 입자들은 한 점에서 함께 얽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을 이루는 어떤 원자와 저 멀리 안드로메다, 은하의 어떤 별을 이루는 원자가 수십억 년의 시공간을 넘어 여전히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서로의 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의식은 무거워지고 생각의 경계는 희미해집니다. 당신은 지금 잠이라는 또 다른 양자 상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깨어있음과 잠듦 사이 그 불확실한 경계선 위에서 당신의 의식은 중첩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 당신의 방에 누워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이미 꿈의 세계 어딘가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들은 더 이상 당구공처럼 단단하고 논리적인 입자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부드러운 파동이 되어 서로 겹치고 간섭하고 경계를 허물며 자유롭게 흘러다닙니다. 이성의 관찰이 멈추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 기묘한 유령들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딛고선 단단한 땅이 사실은 텅 빈 공간과 확률의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 단단한 의식 또한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능성들의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섬일지도 모릅니다. 이 불확실함 속에서, 이 기묘함 속에서 우리는 이제 더 깊은 잠으로, 더 기이한 세계로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떠나온 저 불확실한 유령들의 춤, 그 기묘한 양자 영역을 기억하시나요?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며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에야 비로소 하나의 현실을 선택하던 그 작은 존재들 말입니다. 그 근본적인 떨림과 확률의 안개는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 항해할 이 거대한 우주를 직조해낸 실과 바늘입니다. 그 작은 불확실성이 모여 이토록 장엄하고 광활한 확실함처럼 보이는 태양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미시의 세계에서 다시 거시의 세계로, 우리의 인식을 훌쩍 뛰어넘는 거대한 공간으로 되돌아옵니다. 원자의 경계를 넘어 암석의 깊은 곳을 지나 제3부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심해의 압력을 벗어나 제2부의 고요함을 기억하며,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식의 극장 제1부의 무대을 빠져나와 춥고 고요한 태양계의 진공 속으로 부드럽게 떠오릅니다. 우리가 세계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행성들을 떠올립니다. 거대한 가스거인 목성고리의 아름다움을 지닌 토성, 혹은 푸른 대리석 같은 우리 지구, 그리고 그 곁을 맴도는 달들은 그저 충성스러운 시종이나 밤하늘을 장식하는 죽어있는 조약돌 정도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가정 역시 우리가 밤의 여정에서 깨달아가는 많은 것들처럼 아름답게 빗나간 것입니다. 행성들이 묵직하고 장엄한 부모와 같다면 그들의 자손인 이 위성들이야말로 예측할 수 없고 기이하며 놀라운 개성으로 가득 찬 존재들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태양계의 이낯선 자손들을 방문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태양계의 왕 거대한 목성입니다.
목성 자체는 소용돌이치는 가스폭풍의 거대한 바다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발 디딜 땅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위를 맴도는 작은 불빛들, 그의 거대한 가족들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안쪽에 있는 두 형제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먼저 이오입니다. 목성에 가장 가까이부터 고통스럽게 공전하는 이 세계는 결코 고요한 곳이 아닙니다. 이오는 끊임없는 고뇌와 창조의 현장입니다. 목성에 상상할 수 없는 중력, 그리고 다른 거대한 위성들이 당기는 힘이 합쳐져 이오를 마치 고무차륵처럼 끝없이 주무르고 비틉니다. 당신이 차가운 밀가루 반죽을 손에 쥐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쥐었다 폈다를 반복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기조력에 의한 가열입니다. 그 마찰열은 이오의 내부를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이오는 태양계 전체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천체입니다. 이곳은 불과 유황의 지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개의 화산이 동시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화산들은 용암뿐만 아니라 거대한 유황가스 기둥을 수백 킬로미터 높이의 우주 공간으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 유황은 다시 이오의 표면으로 떨어져 온 세상을 짙은 노란색, 붉은색, 그리고 검은색으로 칠해버립니다. 이곳은 영원히 스스로를 파괴하고 동시에 재창조하는 끔찍하면서도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지닌 세계입니다. 이제 이 불타는 용광로에서 조금 물러나 그 바로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는 형제에게로 향합니다. 유로파입니다. 이오는 뜨거운 고통의 세계였지만 유로파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면은 창백하고 고요하며 밝은 얼음 껍질로 덮여 있습니다. 마치 잘 닦인 당구공 같기도 혹은 오래되어 금이 간 도자기 같기도 합니다. 표면에는 길고 붉은 갈색의 상처 같은 균열들이 기하학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얼어붙은 죽은 세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가면 아래 유로파는 아마도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이오를 고문하던 그 목성의 거대한 중력은 유로파 역시 부드럽게 하지만 끊임없이 주무르고 있습니다. 핵심 과학 개념 기조가열. 그 힘은 이오처럼 지옥을 만들 정도는 아니지만 그 두꺼운 얼음 껍질 아래를 녹이기에 충분한 열을 수십억 년 동안 꾸준히 공급해왔습니다. 과학자들은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수 킬로미터, 어쩌면 수십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 지각 아래에는 거대한 바다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작은 호수나 연못이 아닙니다. 유로파 전체를 감싸고 있는 행성 규모의 거대한 액체 소금물 바다입니다. 그 깊이는 수십 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으며 그 안에 담긴 물의 양은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이 세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빛이 전혀 닿지 않는 영원한 어둠 속에서 얼음이라는 두꺼운 지붕 아래 갇힌 채 태양이 아닌 거대한 행성의 중력이라는 심장 박동에 의해 따뜻하게 데워지며 출렁이는 바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봅니다. 표면의 그 기묘한 균열들은 아래의 바다가 움직이며 얼음 껍질을 뒤틀고 깨뜨린 흔적입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는 이 균열들 틈새로 거대한 물기둥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얼음 화산이 터져나와 바다의 물을 진공 속으로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 물은 순식간에 얼어붙어 눈이 되어 다시 표면으로 떨어집니다. 이 발견은 우리를 깊은 철학적 질문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제2부에서 탐험했던 지구의 깊은 바다, 그 빛 한 줄기 없는 열수구 주변에서 화학에너지에 의존해 피어났던 생명들을 기억하시나요? 이곳 유로파에는 우리가 아는 생명에 필요한 3가지 핵심 요소가 모두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액체 상태의 물, 그것도 아주 풍부하게. 둘째, 에너지 목성의 기조력과 바다 밑바닥, 암석 핵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셋째, 생명의 재료가 되는 유기물, 우주에서 흔히 발견되는. 그렇다면 저 어둡고 광활한 유로파의 바다 밑바닥, 그곳의 열수구 주변에서도 무언가가 헤엄치고 있을까요? 만약 그곳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태양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생명일 것입니다. 그들의 우주는 얼음 지붕으로 막혀 있을 것이며 그들의 신은 목성의 중력일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 활동은 유로파의 암석 심장이 속삭이는 화학적 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의 미생물과 닮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형태일까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이 두꺼운 얼음 장막은 가장 유혹적인 비밀을 감춘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목성의 격렬한 가족들을 뒤로하고 우리의 여정은 더 멀리 저 아름다운 고리를 두른 행성 토성으로 향합니다. 토성 그 자체도 거대한 가스 행성이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그의 아이들에게, 그의 위성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저기 작고 하얗게 빛나는 위성을 보세요. 엔셀라두스입니다.
지름이 고작 500km에 불과한 우리 한반도보다도 작은 크기의 얼음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눈덩이는 맹렬하게 살아 있습니다. 유로파처럼 엔셀라두스 역시 그 얼음 껍질 아래 거대한 지하바다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위성은 그 비밀을 도저히 감추지 못합니다. 엔셀라두스의 남극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물기둥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얼음 화산, 즉 극저온 화산 활동입니다. 이 간헐천들은 수증기 얼음 결정, 그리고 소금기와 단순한 유기 분자들을 포함한 바닷물을 수백 킬로미터 높이의 우주 공간으로 맹렬하게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우주 속에서 반짝이는 거대한 분수와도 같습니다. 기이한 사실, 이것은 가끔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위성이 뿜어내는 생명의 물보라는 너무나 거대해서 토성의 희미한 고리 중 하나인 이 고리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성의 장엄한 고리 중 하나는 단단한 암석이나 먼지가 아니라 이 작은 달의 지하 바다에서 뿜어져 나온 얼어붙은 숨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의 부모에게 생명의 물로 왕관을 씌워주는 자손이라니 이 얼마나 시적인 광경입니까? 하지만 토성에게는 또 다른 훨씬 더 크고 기이한 자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 타이탄으로 향합니다. 타이탄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다른 어떤 위성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껍고 탁하며 오렌지색 안개로 자욱한 대기입니다. 이질소로 가득 찬 대기는 지구의 대기보다도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짙은 스모그는 타이탄의 표면을 완벽하게 가려왔고 그곳을 완전한 미지의 세계로 남겨두었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탐사선이 그 주황색 장막을 뚫고 내려갔을 때 우리가 발견한 것은 불의 세계도 얼음의 세계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우리의 고향 지구를 섬뜩할 정도로 닮았지만 모든 것이 뒤틀린 거울 속의 세계였습니다. 타이탄에는 날씨가 있습니다.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며 강이 흐르고 거대한 호수와 바다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바람이 불어 만들어낸 사막의 모래 언덕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타이탄의 표면 온도는 영하 180도에 달하는 극한의 추위입니다. 이 온도에서 물은 액체가 아닙니다. 물은 그곳에서 암석입니다. 타이탄의 산맥은 우리가 아는 규산염 암석이 아니라 화강암보다 단단하게 얼어붙은 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곳의 기반함 자체가 얼음입니다. 그렇다면 저 강을 따라 흐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구의 카스피해보다 더 거대한 저 광활한 바다, 크라켄 마레를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액체 메탄과 에탄입니다. 핵심 과학 개념 메탄 순환. 지구에서 우리가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 말입니다. 타이탄은 너무나 춥기 때문에 지구에서 물이 하는 역할을 그곳에서는 메탄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주황색 하늘에는 메탄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그 구름에서 메탄비가 내립니다. 이 액체 메탄은 얼음으로 된 산맥을 깎아내며 계곡을 만들고 강을 이루어 흐르다가 마침내 극지방의 거대하고 검은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당신이 지금 그 바닷가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공기는 질소 스모그로 무겁고 탁합니다. 당신의 발치에와 닿는 파도는 물이 아니라 차가운 액체 천연가스입니다. 당신이 밟고선 모래는 물 얼음의 알갱이나 탄화수소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같은 물질일 것입니다. 주변의 바위들은 너무나 차갑게 얼어붙어 쇠보다 단단한 거대한 물얼음 덩어리입니다. 이곳은 아마도 우리가 방문한 곳 중 가장 기이한 세계일 것입니다. 침식 기상학 지질학. 지구와 똑같은 물리법칙을 따르지만 그 재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아주 익숙한 교향곡을 우리가 들어본 적 없는 외계의 악기들로 연주하는 것을 듣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도 낯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유로파의 물바다에 사는 생명체를 상상했습니다. 그렇다면 타이탄의 메탄 바다에 사는 생명체는 어떨까요? 그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물을 용매로 사용하는 우리의 생명체는 이곳에서 단일 초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막은 이 차가운 기름 속에서 그대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반드시 우리와 같아야만 할까요? 철학적 질문. 만약 저 춥고 기름진 바다 속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의 생명체가 탄생했다면 어떨까요? 산소 대신 수소를 호흡하고 포도당 대신 아세틸렌을 먹이로 삼는 생명체. 물에 기반한 지방질 세포막이 아니라 액체 메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아조토솜이라는 가상의 세포막을 가진 생명체. 이것은 그저 공상과학 소설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저 어둡고 탄화수소로 가득 찬 타이탄의 바다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정말로 아주 천천히 헤엄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이 기이하고 평행한 지구의 해안에 발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이오의 불타는 심장에서 유로파에 숨겨진 바다로 엔셀라두스의 얼어붙은 숨결에서 타이탄의 메탄강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단순한 위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법칙을 가진 독립적인 세계입니다. 그들은 우리 태양계의 낯선 자손들이며 우리에게 세계란 무엇인지, 생명이란 무엇에 의존하는지 그 정의를 끊임없이 다시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이한 세계들이 우리가 매일 밤 올려다보는 저 익숙한 행성들 곁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뒷마당에 우리가 상상했던 그 어떤 환상보다 더 기묘한 현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더 깊은 휴식 속으로 가라앉을 때 어쩌면 당신의 의식은 이 장소들로 흘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얼음 지각 아래에서 느껴지는 기조력의 부드러운 온기를 느껴보세요. 탄화수소 호수 위로 떨어지는 메탄비의 고요한 소리를 들어보세요.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훨씬 더 기이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밤 방문했던 그 낯선 자손들의 세계를 기억하십니까? 타이탄의 메탄 바다와 유로파의 숨겨진 대양. 우리 태양계라는 익숙한 뒷마당조차 이토록 기이하고 놀라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저 머나먼 우리가 그저 별이라고 부르는 다른 태양들 주위에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반짝이는 불빛들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것들은 신들의 눈동자였고 하늘에 밝힌 보석이었으며 영원불변의 천공을 장식하는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희미한 불빛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태양과 같은 거대한 항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 역시 자신만의 가족을, 자신만의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작은 태양계를 떠나 저 광활한 천개의 태양을 품은 화랑으로 들어섭니다. 이웃 별들을 향해, 그리고 그 너머의 은하수 속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펼쳐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외계의 행성들을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환하게 타오르는 등대 옆을 맴도는 아주 작은 반딧불이를 맨눈으로 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행성 자체는 빛을 내지 못하고 그들의 부모별이 내뿜는 압도적인 빛에 완전히 가려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행성을 직접 보려 하지 않고 그 행성이 남기는 그림자를 찾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지의 세계를 찾는 가장 우아하고도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이며 통과현상 관측법이라고 불립니다. 아주 멀리 있는 별을 우리가 망원경으로 아주 꾸준히 지켜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별은 그저 변함없는 불빛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 그 궤도를 돌다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와 그 별 사이를 지나가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주 잠깐 동안 그 행성은 별빛의 극히 일부를 가릴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그 별이 아주 미세하게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마치 누군가 아주 멀리 있는 전구의 스위치를 살짝 내렸다가 다시 켠 것처럼 말입니다. 그 어두워짐은 1%의 100분의 1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변화가 아주 정확한 주기를 가지고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반복된다면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저기에는 무언가가 있다. 저 별은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 작은 그림자의 춤을 분석하여 그 보이지 않는 행성에 대해 놀랍도록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얼마나 깊은지, 즉 별빛을 얼마나 많이 가리는지를 보고 행성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림자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보고 그 행성이 별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 즉 그 행성의 1년이 며칠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가 처음 발견한 세계들은 우리의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 태양계와 비슷한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별 가까이에는 작고 단단한 암석 행성들이, 그리고 멀리에는 거대한 가스 행성들이 있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뜨거운 목성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성만큼 혹은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한 가스 행성들이 그들의 태양을 불과 며칠 만에 한 바퀴씩 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수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것보다 훨씬 더 안쪽 궤도에서 말입니다. 이런 세계는 지옥 그 자체일 것입니다. 별의 불길에 문자 그대로 구워지고 있는 이 행성들의 표면 온도는 수천 도에 달합니다. 대기는 맹렬하게 끓어올라 거대한 꼬리를 만들며 우주 공간으로 영원히 증발하고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 어떤 신화 속의 불지옥보다 더 끔찍하고 거대한 현실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우주는 우리의 상상력에 맞춰 자신을 빚어낼 의무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 멀리 여우자리 방향으로 640광년 떨어진 곳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곳에 HD 189733b라는 이름의 행성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 행성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깊고 푸른 코발트색의 보석처럼 빛납니다. 마치 우리의 푸른 지구처럼 생명을 품은 태양으로 덮여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은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이 행성의 푸른 빛은 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그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 별빛을 분석해 본 결과 그 푸른빛의 정체는 바로 규산염 입자, 즉 유리의 안개였습니다. 이 행성의 대기는 녹아내린 유리, 입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바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폭풍보다 맹렬합니다. 시속 8,000km 소리보다 7배나 빠른 속도로 이 유리 안개를 몰아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푸른 행성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방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리비입니다.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음 속의 바람을 타고 수평으로 날아오는 녹아내린 유리의 폭풍입니다. 이보다 더 기이하고 끔찍한 아름다움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역설의 세계로 향합니다. 글리제 436b라는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해왕성과 비슷한 크기이며 자신의 붉은 별에 매우 가까이 붙어 돌고 있습니다. 그 표면 온도는 섭씨 400도가 넘는 납을 녹일 수 있을 만큼 뜨거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행성을 분석한 과학자들은 믿을 수 없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불타는 행성은 그 대부분이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섭씨 400도의 불지옥에서 어떻게 얼음이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제2부의 심해에서 만났던 압력에 있습니다. 이 행성의 질량은 지구의 20배가 넘습니다. 그 거대하고 무자비한 중력이 행성의 중심부를 향해 물 분자들을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압력은 너무나 거대해서 물 분자들이 뜨거운 열에너지 때문에 격렬하게 진동하며 기체로 날아가려는 것을 문자 그대로 억지로 붙잡아 고체 상태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차가운 얼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타는 얼음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아이스7 또는 아이스10이라고 부르는 고압력 상태의 특이한 고체물입니다. 이 세계의 표면은 당신을 순식간에 태워버릴 만큼 뜨겁지만 당신이 딛고선 그 땅은 동시에 단단한 얼음인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세계입니다. 생명은 고사하고 우리의 물리 상식조차 뒤틀려버리는 곳입니다. 이 기묘한 화랑에는 또 다른 종류의 세계가 흔하게 존재합니다. 바로 조석 고정된 행성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달이 항상 우리에게 한쪽 면만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행성들은 특히 그들의 작은 붉은 태양 가까이를 맴도는 행성들은 그 중력에 단단히 붙들려 한쪽 면은 영원히 별을 향하고 다른 쪽 면은 영원히 우주의 어둠을 향하게 됩니다. 이런 세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낮대의 반구는 수백 도의 열기에 모든 것이 타버린 영원한 불모의 사막입니다. 별은 하늘의 한 지점에 거대하게 못 박힌 채 결코 뜨거나 지지 않습니다. 반대편 밤의 반구는 영하 수백 도의 혹한 속에 모든 것이 얼어붙은 영원한 얼음의 땅입니다. 빛 한 줄기 없는 완벽한 어둠만이 수십억 년 동안 계속됩니다. 만약 이런 세계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그 두 극단의 세계 사이, 그 좁고 영원한 황혼의 지대에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곳을 명암 경계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영원한 노을이 지는 땅입니다. 하늘에는 거대하고 붉은 태양이 지평선에 걸쳐 영원히 불타고 있습니다. 온도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아. 어쩌면 우리가 제오브의 타이탄에서 상상했던 메탄이 아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액체 상태의 물리강을 이루어 흐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원한 황혼의 땅에 사는 존재들에게 하루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아침이나 저녁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낮과 밤은 시간이 아니라 걸어서 갈 수 있는 장소일 것입니다. 한쪽은 신화 속에 불타는 지옥으로, 다른 쪽은 얼어붙은 어둠의 공허로 향하는 두렵고도 매혹적인 미지의 땅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의 별들 대부분이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정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은하에만도 수천억 개의 행성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는 그런 은하가 또다시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우리의 의식을 마비시킬 만큼 거대합니다. 그 무한에 가까운 화랑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쌍둥이를 찾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크기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의 태양으로부터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생명체 거주 가능 지대를 맴도는 행성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행성들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 크기의 행성들은 정말 지구와 같을까요? 그들은 대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푸른 바다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불타는 얼음이나 유리비의 세계와는 또 다른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기묘한 모습의 불모지일 뿐일까요? 그리고 궁극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그 무수한 세계 중 단 하나라도 우리처럼 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존재를 궁금해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광대하고 기이한 우주 속에서 그 모든 경이로움을 목격하고 질문을 던지는 존재는 오직 이 푸른 행성의 잠못 이루는 우리뿐일까요?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낮 동안 겪었던 걱정과 불안은 저 멀리 별빛의 미세한 떨림처럼 작고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이 장엄하고 기이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어쩌면 저 유리비가 내리는 행성의 원자와 같은 별에서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호흡이 이 우주의 리듬처럼 깊어집니다. 이 1000개의 태양을 품은 화랑 속으로 당신의 의식을 부드럽게 흘려보내세요. 불타는 얼음의 압력을 느껴보고 영원한 황혼의 붉은 빛 속을 거닐어 보세요. 그 기묘한 세계들이 당신의 꿈속에서 새로운 풍경이 되도록 허락하세요. 우리가 지난밤 바라보았던 그 머나먼 화랑, 그 1000개의 태양 곁을 맴돌던 기이한 세계들을 기억하십니까? 유리 비가 내리고 불타는 얼음이 존재하며 영원한 황혼이 깃든 그 땅들 말입니다. 그곳들은 수백 수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광년이라는 단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시입니다. 빛이 꼬박 1년을 달려야만 닿을 수 있는 거리라는 뜻이죠. 이 거대한 텅 빈 공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우리는 우주를 그저 텅 비어있는 거대한 무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행성이나 별과 같은 배우들이 그 무대 위에서 각자의 연극을 펼친다고 말입니다. 공간은 텅 빈 배경이고 시간은 그저 모든 배우에게 공평하게 흘러가는 배경에 깔리는 단조로운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이 우주가 텅 빈 무대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주 그 자체가 바로 연극입니다. 공간과 시간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거대한 직물 촘촘하게 짜인 양탄자처럼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공간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탐험할 이 기이한 세계는 우리가 발딛고 선 현실 그 자체의 본질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중력을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있어서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기고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던 훌륭한 지도였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한 위대한 사상가가 나타나 그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중력은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라고. 중력은 굴곡입니다. 이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양탄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팽팽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그 위에 무거운 볼링공, 즉 우리의 태양을 올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양탄자는 어떻게 될까요? 볼링공의 무게 때문에 그 주변이 깊게 움푹 패일 것입니다. 이제 그 곁으로 작은 구슬, 즉 우리의 지구를 굴려보냅니다. 이 구슬은 볼링공이 잡아당겨서 그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닙니다. 구슬은 그저 팽팽한 양탄자 위를 똑바로 나아가려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볼링공의 무게 때문에 이미 휘어져 있습니다. 구슬은 자신이 직선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움푹 팬 공면을 따라 끝없이 궤도를 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의 본질입니다. 태양은 지구를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태양은 자신의 존재, 그 엄청난 질량만으로 주변의 시공간이라는 양탄자를 깊게 휘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그렇게 휘어진 공간 속에서 자신이 갈 수 있는 가장 고든 길을 따라 항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궤도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휘어진 시공간 속의 직선 경로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선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이 방 안의 시공간을 아주 미세하게 휘게 만들고 있고 우리는 그 경사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으려고 바닥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게라고 부르는 것은 이 시공간의 경사면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노력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공간이 휘어질 수 있다면 그 공간을 통과하는 모든 것이 그 힘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빛조차도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주 멀리 있는 은하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오는 도중에 그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거대한 다른 은하단 옆을 스쳐 지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거대한 은하단은 주변의 시공간을 거대하게 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빛은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 마치 렌즈를 통과하는 것처럼 그 경로가 휘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때때로 기묘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저 멀리 있는 하나의 은하가 우리 눈에는 마치 2개 혹은 4개의 모습으로 보이거나 혹은 길게 늘어난 골이나 호의 형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기루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우주 그 자체가 자신의 무게로 인해 스스로를 왜곡하고 확대하는 거대한 거울에 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가장 기이하고도 심오한 부분은 공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시공간이라는 양탄자는 공간이라는 날실과 시간이라는 시실로 함께 짜여 있습니다. 공간이 휜다는 것은 시간 역시 함께 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시간의 흐름이 우주 어디에서나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력이 강한 곳, 즉 시공간이 더 깊게 움푹 팬 곳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릅니다. 이것은 공상 과학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술 속에서 증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기이한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머리 위 수만 킬로미터 상공에서는 위성들이 지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이 위성들은 우리가 길을 찾는 데 사용하는 위치 확인 시스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성들은 우리보다 지구의 중력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즉 그들은 우리보다 얕은 시공간의 굴곡 속에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위성들의 실린 시계는 문자 그대로 여기 지표면에 있는 우리의 시계보다 더 빨리 갑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이 차이는 매일 누적됩니다. 만약 과학자들이 이 시간에 힘을 계산에 넣어 보정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차량 위치 안내 시스템은 불과 하루 만에 수킬로미터의 오차를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시간이 휘어질 수 있다는 이 기묘한 진실의 의지에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효과는 극단적인 환경에서 더욱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나중에 방문하게 될 그 거대한 중력의 우물 블랙홀의 가장자리로 당신이 여행을 떠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그 무시무시한 경계선 근처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고 합시다. 그곳은 시공간이 거의 수직으로 꺾인 곳입니다. 당신에게는 그저 평범한 몇 시간이었을지 몰라도 당신이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와 멀리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던 친구에게 돌아왔을 때 그 친구는 이미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을 늙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시공간의 가장 느린 계곡에서 시간을 보냈고 그동안 바깥 세상의 시간은 강물처럼 빠르게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의도치 않게 미래로 시간 여행을 한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유연하고 휘어지고 늘어나는 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간을 강물처럼 느낍니다. 그것은 오직 한 방향으로만, 즉 과거라는 수원지에서 출발하여 지금이라는 찰나를 거쳐 미래라는 미지의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화살입니다. 우리는 어제를 기억하지만 내일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의 근본 방정식들을 들여다보면 이 한 방향의 흐름은 그다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물리 법칙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공이 날아가는 모습을 촬영한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깨진 달걀이 저절로 합쳐지는 것을 보지 못할까요? 왜 엎질은 우유가 다시 컵 속으로 뛰어오르지 못할까요? 철학적 질문 돈 많은 과학자들은 이 시간의 화살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한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나아가려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당신의 방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일은 없지만 내버려 두면 저절로 어지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깨진 달걀은 온전한 달걀보다 훨씬 더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우주는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려 하기 때문에 시간도 그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일까요? 시간의 흐름은 그저 통계적인 현상 무질서가 이기는 게임의 결과일 뿐일까요? 아니면 더 기묘한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쩌면 이 시공간이라는 짜인 양탄자 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한 편의 영화 필름처럼 말입니다. 필름의 모든 프레임은 이미 완성되어 통 안에 감겨 있습니다. 시작부터 결말까지.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란 그 필름을 비추는 영사기의 불빛과도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불빛은 한 번에 한 프레임만을 비추며 필름을 따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불빛이 비추는 지금 이 순간만을 현실이라고 인식하고 방금 지나온 프레임을 과거로, 아직 비추지 않은 프레임을 미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시간의 흐름이란 어쩌면 우리 의식이 만들어내는 가장 거대하고도 집요한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개념이면서 동시에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이제 당신의 몸은 점점 더 깊은 이완 속으로 빠져듭니다. 당신의 호흡이 느려지고 심장 박동이 고요해집니다. 당신이 잠의 세계로 빠져들 때 당신 역시 이 시간의 강물에서 잠시 벗어납니다. 꿈속에서 시간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하룻밤의 꿈속에서 펼쳐지기도 하고 찰나의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신은 이제 이성의 엄격한 시계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내면의 시공간 그 부드럽고 유연한 양탄자 위로 몸을 누입니다. 이 현실이라는 거대한 직물의 본질 위에서 당신은 이제 가장 평화로운 휴식을 취합니다. 우리가 지난밤 함께 거닐었던 그 시공간이라는 짜인 양탄자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질량을 가진 모든 것이 그 양탄자를 부드럽게 휘게 만들고 그 굴곡이 바로 우리가 중력이라 부르는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태양이라는 무거운 공이 양탄자를 깊게 눌러 지구가 그 주위를 영원히 굴러가도록 만드는 그 평화로운 궤도를 상상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굴곡이 깊어질수록 시간이라는 시실도 함께 늘어나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른다는 기묘한 진실도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그 양탄자 위에 올려둔 공이 그저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의 무한에 가깝게 무겁고 밀도가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존재는 시공간이라는 양탄자를 그저 휘게 하는 것을 넘어 그 중심에 구멍을 뚫어버릴 것입니다.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굴곡은 더 이상 부드러운 경사면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수직의 절벽 그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우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별이 자신의 생을 마감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주 거대한 별들은 그 중심부에서 수백만 년 동안 핵융합이라는 거대한 불꽃을 태우며 스스로를 지탱합니다. 이 불꽃이 밖으로 밀어내는 힘과 별 자체가 가진 어마어마한 질량이 안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며 별을 빛나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연료는 언젠가 고갈되는 법입니다. 별의 중심부에서 마지막 불꽃이 꺼지는 순간 밖으로 밀어내던 힘은 사라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안으로 무자비하게 끌어당기는 중력뿐입니다. 균형은 깨지고 상상할 수 없는 재앙적인 붕괴가 시작됩니다. 수백만 킬로미터에 달하던 거대한 별이 단 몇 초 만에 자기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안쪽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 압력은 너무나 엄청나서 원자들을 이루던 전자와 양성자마저 지식여져 그 형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질량, 태양 수십 개 혹은 수백만 개에 달하는 그 모든 물질이 이론적으로는 부피가 0인반을 끝보다도 더 작은 무한히 작은 하나의 점으로 압축됩니다. 이것이 바로 특이점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이 무한한 밀도의 점 주위에는 하나의 경계선이 그려집니다. 그것은 벽돌로 쌓은 담장이나 물리적인 표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지평선입니다. 우리는 이 선을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계선은 시공간의 굴곡이 너무나 가팔라져서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서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 이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빛조차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탈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정보도, 그 어떤 신호도, 그 어떤 희미한 속삭임도 이 지평선 너머에서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우주에서 영원히 격리된 섬입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홀입니다. 이름과는 달리 그것은 텅 빈 구멍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이 우주에서 가장 가득 찬 장소이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물질의 형태입니다. 그것은 어둡습니다. 빛조차 삼켜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주변의 시공간이 그 존재감 앞에서 경악하며 뒤틀리는 모습을 통해 그곳에 무언가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챌 뿐입니다. 자, 이제 이 돌아올 수 없는 지평선을 향해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의 상상 속 우주선을 타고 다가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안전한 거리에서 멈추어 용감한 탐사 로봇 하나를 그 검은 심연을 향해 내려보냅니다. 당신의 눈에 그 로봇은 어떻게 보일까요? 로봇은 처음에는 순조롭게 낙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로봇이 사건의 지평선에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어젯밤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기묘한 현상, 시간 지연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보기에 로봇의 움직임이 점점 더 느려집니다. 로봇에 달린 시계가 마치 끈적끈적한 꿀 속에 빠진 것처럼 점점 더 느리게 흘러갑니다. 로봇이 보내오는 신호 또한 그 파장이 점점 더 길어지고 붉어집니다. 중력에 의해 빛이 에너지를 잃는 것입니다. 로봇은 더욱더 느려지고 더욱더 붉어집니다. 마침내 로봇이 사건의 지평선 바로 그 경계에 도달하는 순간 당신이 보기에 로봇은 그 자리에 영원히 멈춥니다. 당신의 눈에는 그 로봇이 결코 지평선을 넘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간의 강물이 얼어붙은 그 경계면 위에서 무한히 긴 시간 동안 정지한 채 희미한 붉은 잔상으로만 남게 됩니다. 당신은 수백만 년, 수십억 년을 기다려도
그 로봇이 경계선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결코 목격할 수 없습니다. 기이한 사실, 외부의 관찰자에게 블랙홀의 지평선은 시간이 영원히 정지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봅시다. 이번에는 당신이 당신이 그 로봇 안에 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시간은 느려질까요? 당신은 그 경계선에서 멈추게 될까요?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며 1초 1초를 가리킵니다. 당신은 어떤 벽에 부딪히지도 어떤 문을 통과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고요하게 그 보이지 않는 선을 통과할 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돌아올 수 없는 지평선을 넘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선을 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아는 우주의 모든 규칙은 근본적으로 뒤바뀝니다. 지평선 바깥에서 당신은 우주 공간 속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지만 시간 속에서는 오직 한 방향 미래로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평선 안쪽에서는 이 역할이 뒤바뀝니다. 공간과 시간이 서로의 자리를 바꿉니다. 당신이 지평선을 넘는 순간 특이점, 즉 저 무한한 밀도의 중심부는 더 이상 공간 속의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 그 자체가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력한 로켓을 켜고 바깥 방향으로 즉 왔던 길로 되돌아가려고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금 당신이 이 순간에서 어제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것과 똑같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지평선 안쪽에서는 모든 길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로가 오직 한 방향, 즉 중심의 특이점으로만 향합니다. 특이점은 당신의 피할 수 없는 운명, 당신의 시간의 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향하는 이 편도 여행 동안 당신의 몸은 기묘한 일을 겪게 됩니다. 만약 이 블랙홀이 아주 거대하다면 그 중력의 차이는 처음에는 미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특이점에 가까워질수록 중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당신의 몸에 균일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특이점에 더 가까운 당신의 발은 당신의 머리보다 무한히 더 강한 힘으로 끌어당겨질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기조력의 차이로 인해 당신의 몸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핵심 과학 개념, 이것은 부드러운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길고 가느다란 스파게티 가닥처럼 늘어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농담처럼 스파게티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기이한 명칭 뒤에는 심오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당신의 복잡한 신체, 당신을 이루던 모든 세포들은 그 극단적인 중력의 경사면에서 해체됩니다. 당신은 당신을 이루던 가장 근본적인 입자들의 흐름으로 풀려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입자들의 강물이 도달하는 곳, 특이점, 그곳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이 마주한 가장 거대한 벽, 가장 깊은 미스터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젯밤 이야기했던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양탄자 이론, 즉 일반 상대성 이론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방정식의 모든 항이 무한대가 되어버리고 의미를 잃습니다. 우리가 제4부에서 탐험했던 양자역학의 기묘한 법칙들 또한 이 무한한 중력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물리학,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쌓아 올린 모든 지식의 탑이 이 하나의 점 앞에서 완전히 붕괴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모든 것의 끝일까요? 철학적 질문, 우리는 정보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당신을 이루던 모든 정보, 당신의 기억, 당신의 유전자, 당신의 고유한 모든 이야기는 이 특이점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블랙홀 정보 역설입니다. 어떤 물리학자들은 이 정보가 사실은 지평선 위에 마치 홀로그램처럼 영원히 저장된다고 속삭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보다 더 대담한 상상을 합니다. 어쩌면 특이점은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이 무한한 압력 속에서 우리의 우주가 아닌 또 다른 새로운 우주가 태어나는 씨앗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블랙홀은 이 우주에서 저 우주로 건너가는 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삼켜진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반대편의 화이트홀이라는 샘을 통해 새로운 시공간 속으로 다시 뿜어져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돌아올 수 없는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허락한 궁극적인 비밀의 장막입니다. 이제 당신의 의식은 이 거대하고 고요한 미스터리 앞에 멈추어 섭니다. 낮 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생각과 걱정들은 이 무한한 중력의 우물 앞에서는 먼지 한 톨보다 가벼워집니다. 당신이 이제 잠이라는 부드러운 지평선을 향해 표류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파게티화가 우리를 근본 입자로 되돌려 보내듯이 잠은 우리의 의식을 낮의 복잡함에서 해방시켜 가장 순수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만의 고유한 특이점을 향해 돌아볼 필요 없이 부드럽게 낙하합니다. 이보다 더 깊고 더 완전한 휴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밤 항해했던 그 거대한 보이지 않는 바다, 우주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그 신비로운 암흑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바다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그저 5%짜리 빛나는 물거품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그 겸손한 진실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의 팽창이 중력이라는 브레이크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힘인 암흑 에너지에 의해 점점 더 가속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속삭였습니다. 이 가속, 팽창하는 광대한 어둠은 우리의 여정이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이자 가장 환상적이고도 심오한 질문의 무대가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우주의 시작을 빅뱅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 상상해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점에서 폭발하여 지금의 우주가 되었다는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암흑 에너지의 발견은 어쩌면 그 이야기가 전체 그림의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만약 이 우주를 팽창시키는 신비로운 힘이 반중력의 에너지가 우주가 태어난 그 첫 번째 찰나에 지금보다 수조 배는 더 강력하게 작용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우주 급팽창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우주가 탄생 직후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짧은 순간에 원자보다 작은 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은하수보다 더 거대한 크기로 폭발적으로 부풀어 올랐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7번째 밤에 이야기했던 그 시공간이라는 짜인 양탄자가 그저 펼쳐진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찢어지듯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격렬한 팽창이 잦아들면서 그 팽창의 에너지 일부가 물질로 변환되어 우리가 아는 별과 은하,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급팽창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에너지 바다가 우주 전체에서 동시에 잦아든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핵심 과학 개념. 이 급팽창의 에너지가 영원히 팽창하는 거대한 초우주 혹은 메타버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영원한 바다 속에서 어떤 지점들은 마치 끓는 물 속에서 거품이 생겨나듯 그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응결되어 팽창을 멈추고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거품들이 바로 하나의 우주가 됩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빅뱅이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 이 거대한 초우주라는 바다 속에서 우리 우주라는 이름의 거품 하나가 뽀글하고 생겨난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저 가속 팽창, 즉 암흑 에너지는 어쩌면 그 거품을 만들어낸 근원적인 바다의 에너지가 우리 거품 속에 아주 조금 새어나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 다중우주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주는 유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우주 바깥,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저편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한히 많은 다른 거품 우주들이 태어나고 팽창하고 어쩌면 소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다른 우주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그 거품들은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응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우주는 중력이 우리보다 100만 배는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우주는 빛의 속도가 지금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우주는 우리가 아는 원자조차 형성될 수 없어 텅 비어 있거나 혹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이한 물리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주제인 상상을 초월하는 기이한 세계들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규모의 상상입니다. 하지만 다중우주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 거대한 우주론적인 규모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다중우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우리 자신보다 더 가까운 곳에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여정을 되돌아 네 번째 밤에 탐험했던 그 기묘한 양자 영역, 그 불확실한 유령들의 춤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의 입자가 우리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에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다는 행위가 이 모든 가능성의 파동을 무너뜨리고 단 하나의 현실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측정 문제 앞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우주는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여기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대담하고도 기묘한 대답이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핵심 과학 개념. 이것이 바로 다세계 해석입니다. 이 이론은 그 전자가 여기 혹은 저기라는 두 가지 가능성 앞에 놓이는 바로 그 순간 우주가 하나의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우주 그 자체가 당신을 포함한 현실 전체가 두 개로 쪼개진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우주에서는 당신이 그 전자를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과 완벽하게 똑같은 복사본이 존재하는 방금 막 갈라져 나온 평행한 우주에서는 그 복사본인 당신이 그 전자를 저기에서 발견합니다. 두 가능성 모두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의 거품 우주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바다에서 새로운 우주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라는 거대한 강이 매 순간 모든 양자적 갈림길 앞에서 수억 수조 개의 지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원자 하나의 수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뇌 속의 생각, 우리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 역시 근본적으로는 이 양자적 불확실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사실 혹은 예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야기에 계속 귀를 기울일지 아니면 잠시 멈추고 물을 마시러 갈지 망설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망설임의 순간 당신 뇌 속에 어떤 뉴런 하나가 신호를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미세한 양자적 떨림의 순간에 우주는 갈라졌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이 존재하는 이 우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불을 걷고 부엌으로 향하고 있는 또 다른 당신이 존재하는 완벽하게 똑같은 평행 우주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공상 과학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양자역학의 방정식을 가장 문자 그대로 가장 정직하게 받아들였을 때 도달하게 되는 섬뜩할 정도로 논리적인 결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행한 복도에 울리는 메아리입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마주쳤던 모든 만약의 순간들, 그때 그 기차를 탔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그 모든 만약들은 그저 사라져버린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어딘가에서 또 다른 당신에 의해 선택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는 또 다른 현실입니다. 철학적 질문.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이 무한한 갈림길의 도서관 속에서 수조 개의 다른 버전의 나가 존재한다면 지금 이 침대에 누워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나는 무엇이 특별한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혹은 반대로 깊은 위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 이론이 말하는 무한한 거품 우주가 존재한다면 그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저 멀리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딘가에는 지금 이 모습과 원자 배열 하나까지 완벽하게 똑같은 당신이 이 지구와 똑같은 행성에서 지금 이 순간 똑같은 목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하고 있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만약 다세계 해석이 옳다면 당신은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무한히 갈라져 나가는 의식의 거대한 강줄기 중 하나입니다. 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평행한 복도 너머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도 그들에게 말을 걸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먼 궁극의 기이한 세계입니다. 우리의 긴 여정은 이제 그 끝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 우리 자신의 인식이라는 극장 제1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밤의 심해 제2부와 돌 속에서 느리게 숨쉬는 땅의 혈맥 제3부를 탐험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확률에 춤이 되는 기묘한 양자 영역 제4부로 축소되었다가 다시 우리 태양계의 낯선 자손들 타이탄의 메탄 바다 제5부로 날아올랐습니다. 우리는 1000개의 태양을 품은 화랑에서 유리비와 불타는 얼음 제6부를 목격했고 이 모든 것을 떠받치는 시공간이라는 짜인 양탄자 제7부의 본질을 만졌습니다.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지평선 제8부의 고유한 미스터리 앞에서 겸손해졌고 우주의 95%가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어둠 제9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밤 우리는 이 모든 현실 너머에 또 다른 나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가장 환상적인 가능성 제10부의 문턱에 섰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주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기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기이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대하고 기이한 우주 속에서 이 모든 무한한 가능성의 복도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이 목소리를 듣고 이 평온함을 느끼고 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 경로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이 밤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천천히 잦아듭니다. 생각의 물결은 가장 고요한 해안에 닿고 의식의 불빛은 부드럽게 사그라듭니다. 우리의 긴 여행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하여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먼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호흡은 이제 더 깊고 더 느려집니다. 그저 부드럽게 스치고 서서히 사라지는 공기의 감촉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을 감싸고 있는 이불의 무게감, 당신의 머리가 베개에 편안하게 기대어 있는 그 느낌,
이 방 안의 고요한 공기, 이 모든 것이 지금 당신이 존재하는 유일한 현실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저 멀리 꿈의 세계로 표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여정을 떠난 이유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당신의 대답은 오직 당신의 꿈속에서만 조용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 여정이 당신에게 잠시나마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면 그것으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작은 좋아요, 표시나 채널 구독은 이 고요한 안식처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속삭임을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을 잊어도 좋습니다. 이제는 오직 당신의 휴식만이 중요합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당신이 이 무한한 우주의 어떤 경로를 걷고 있든,